네, 8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전강후약의 장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인프라 확충안 통과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승분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모두 다 반납한 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요인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었던 연방 부채한도 유예 협상 실패에 따른 우려가 가장 컸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완화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갈수록 산불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더 늦기 전에 중국에 투자한 돈을 빼내야 한다라는 조언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참 알아볼 내용이 많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페드가 아니라 제니 옐런 연준이 의장이 맡고 있는 재정에서 원인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랫동안 그 미국 증시에 얘기할 때는 파월 의장과 페드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재정 문제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재정 문제라니까 현명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시한상으로 보면은 미국 시간으로 7월 말에 연방부채 한도가 2019년에 트럼프 정부 때 그때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한 한도를 좀 유예시키겠다 하는 이런 거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연장돼서 이번에 그 7월 말에 이렇게 시한이 됐던 거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조치가 그 아무런 조치, 여기서 아무런 조치는 연방부채 상한을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유예 조치 기간을 좀 연장시키다든가 두 가지 그 시나리오 되겠죠. 이런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없을 때는 아까 그 서희사께서 얘기했습니다는 디폴트 가능성 이런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런 의장이 계속해서 연방부채 확대라든가 유예 요청을 하고 비상국면해서 디폴트 얘기를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앨런 그 재무장관이 디폴트 얘기를 본인 자신의 입에서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 미국의 그 가능성보다는 좀 이게 공화당에서 이 다리를 걸지 말고 좀 이거 빨리 대승적 차원에서 좀 해결해 달라 하는 이 공화당의 압박성이 이렇게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비교적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초유의 사태가 아니고 2011년에 꼭 10년 전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연방부채 상한이 꽉 차면서 이렇게 미국의 그 S&P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국가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이래서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 때문에 월가에서 그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역시 그 두 가지 조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일단은입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한이 이렇게 딱 되면 우리가 정책에서 보면 sunset clau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자연순리상 보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예. sunrise, sunset 해서 이거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안 해주면 그냥 그달대로 딱 그만두는 겁니다. 시점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사실 그 미국의 그 증시에 이렇게 짓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디폴트는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 세수가 많이 거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직후 이후에 bonanza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그 빅테크 기업들의 그 세수가 좀 증대시켰고 그 다음에 있는 계층들이 bonanza 이펙트 때문에 소득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은 누진세거든요. cumulative tax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세수가 더 누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1년처럼 당장 디폴트 되는 건 아닙니다는 그러나 그 끌어가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요 사이에 사실은 이것이 타결될까 안 될까 이 대목이 지금 월가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방 부채 한도 유예 협상 실패를 앞서보기에 앞서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 또 하나 특이점이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였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제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안전자산 선호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미국은 경기에서 고점 통과 논쟁이 있지만 예. 주식보다 채권이 매력이 있을 만큼 사실 채권이 주식이 고평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아주 낮기 때문에 채권이 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경기가 조금 이거 둔화우려가 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반비례적으로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 다음 날 떨어지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개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포지션을 변경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7월 말 시한을 앞두고 연방부채 한도가 유예 내지는 사실 그 상한은 어렵겠지만 유예 쪽으로 이렇게 연장 쪽으로 타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사실 채권에 대해서 베팅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유예 시한에 이렇게 연장될 것이다 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연방부채 한도에 대한 이렇게 부담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인프라 확충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세수정 대책도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이렇게 증대될 거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적자국채 발행이 이렇게 증대될 거 이렇게 보면 시한이 이렇게 딱 해서 연장되면 국채금리 가격이 사실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갈 거로 이렇게 봤었죠. 근데 오늘 딱 해서 유예가 딱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국채 발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국채 발행이 증대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이제는 유예가 연장이 안 될 거로 봤는데 안 됐으니까 네.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하루 단격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개인 입장에서도 아무리 단기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도 하루 간격으로 투자 성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을 좀 염두해서 오늘 모든 국채가 만기물에 관계없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바로 7월 말에 시한이 유예되면 인프라 확충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은 선셋 크로이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나타나는 반발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향후에 구조적 문제, 경기가 둔화돼서 적자국채 발행이 이렇게 국채 금리가 가격이 올라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서 떨어졌다면 금리가 떨어졌다면 오래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국채 금리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연방부채 한도가 이렇게 유예든 아닌 상한든 합의가 되면 본래 모습으로 도정될 것이다. 네. 과거에도 금리가 1.75%가 떨어졌을 때 그거는 미국의 경기 둔화가 아니다. 일시적인 문제다 하는 문제에서 그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2.6%로 바로 이렇게 정상화되는 국면을 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자입니다 하는데 그래서 1.5%까지 떨어졌죠. 근데 곧바로 2.6%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의 특수한 요인이 결부됐다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방부채 한도 유예 협상 실패가 정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10년 전과 비교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린 같이 유예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네. 선시트 크로스입니다. 해줘야 되는 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적자 발행 물량이 이렇게 사실 중지된다. 발행이 신규로 불이된다. 그래서 당분간 이것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이미 나와 있는 물량을 채우고는 응찰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011년에는 사실 현금 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공무원들이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했습니다. 일반 경직성 경비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국민 행정 서비스, 예를 들어서 공공문서를 좀 이렇게 발행한다든가 이런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디폴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는 세계 3대 평가기관 그리고 무디스보다도 더 미국적인 미국의 양대 평가기관이라 하는 것이 미국의 무디스와 그 다음에 S&P지 않습니까? 예. 근데 두 기관 중에서는 양대 평가기에서 미국 기관이 하지만 보다 미국적인 하는 것이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디폴트 우려해서 신용등급이 강등을 시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미국에 보다 더 미국적인 신용평가선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으니까
미국의 증시가 그때 굉장히 폭락했던 배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과 비슷하게 미국의 그 경기 둔화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증시에서 보면 3년 주기사라고 시청점이 있죠. 공교롭게도 2018, 2019, 2018, 2019, 2009,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3년이 딱 되기 때문에 3년 주기사가 맞춰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인데요. 결국 2012년에 그때 당시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선의 대타협. 지금 바이든 정부는 타협을 요구하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타협이니까 그때 사실 타협이 돼서 그때 미트 롬니가 이제 공화당 후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때 당시에 그 현직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2기 연임을 위해서 대선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대타협에서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최근도 비슷한 상황이 돼서 2011년 악몽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미 의회에서 요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인프라 확정 적자국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뭡니까? 적자국채가 인프라 확충이죠. 그래서 의회 내에서는 지금은 연방부채 한도 이외에는 시한이 돼서 타결되는 것보다는 인프라 확정이 먼저가 되죠. 그래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붙인 다음에 그때 이후에 연방부채 한도의 유예기간에 우선순위가 뒷자리에 올라서 왜냐하면 이게 결정이 돼야 적자국채 발행하고 적자국채 발행하면 유예 연장시키고 아니면 상한 연장하고 이 순위가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방부채 한도가 공화당 아주 반발로 인해서 일부 언론이라는 것처럼 반발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불발이 된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인프라 확충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이걸 해결되면 연방부채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앞서 국채금리가 아주 떨어진 게 그게 미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사실은 연방부채 한도에 이렇게 유예 연장이 안 됨에 따라서의 기술적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확충안이 결국엔 시간이 문제지 궁극적으로는 타결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인프라 관련주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 시간이 가면 타결될 문제죠. 예. 왜냐하면 앞서 타협을 강조했습니다는 바이든 정부가 사실 지난 1월 20일 날 취임할 때 국민들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캐치프레이즈 국민의 사실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갈기갈기 찢었던 것을 화합시키겠다.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화합을 통합을 강조했다 보니까 어떤 시기든 모색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안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축소가 됐었죠. 전제가 형성이 됐었죠. 프레마이스라 해서 사실 그 프레마이스라는 단어의 뜻의 코노테이션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마이스 전제 조건이 형성되려면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자보다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행커 물적 인프라 확충 계획이 원래 2조 2천억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은 5천억이지 않습니까? 2조 2천억이 1조로 지금 합의가 됐는데요. 네. 자, 프레마이스 전제 조건이 형성됐다는 것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해서 2조 2천억에서 1조로 축소시킵니다. 공화당은 뭐냐? 마지막까지 5조에서 좀 이렇게 민주당의 그 요구사항을 해서 늘려주긴 했는데요. 9,6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미 향후의 형방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거운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더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공화당과 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의 집권당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제약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제약이 안 될 경우는 뭐 지금 상태에서 그냥 통과하는 거죠. 왜냐하면 블루웨이브가 달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캐스팅 보트 해리스. 요즘 뭐 해리스가 좀 여러 가지 좀 기대보다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언급이 별로 없네요. 캐스팅 보트, 네. 캐스팅 보트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사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과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벌써부터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증시의 호재들이 별로 그렇게 없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실 이렇게 이제는 돈이 투자할 곳이 없어서 개인에게 우리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믹이라는 것을 다뤄봤죠. 예.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한테 준다. 전에 그것처럼 아주 창의적 아이디어 있는 사람한테 준다 하는 그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 네. 오늘 한국경제 일면의 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짐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운 투자처, 지금 유통시장에서 지금 뭐 팡스라든가 마가트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 추천하기가 좀 굉장히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이 되는데요. 인프라 확증이 타결된다. 네. 그러면 그 관련된 주를 일제히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철강과 관련해서 국가 개조니까 스틸 다이너믹스라든가 퀀터 서비스라든가 선노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일제히 종목별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ETF 상장지수 펀드도 추천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부도설과 미국의 인프라 확충안이 넘어간다면 국내 증시에 남은 악재가 이것도 저희가 여러 번 짚어봤었는데 시진핑 정부의 산불 정책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지난 주말에 코스피가 한 40포인트 떨어지고 네. 어제는 한 20포인트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저가 매수해서 중국의 인프라 산불 정책이 이렇게 그 금지 조치가 완화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증시에서 이렇게 낙관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사실 40포인트 빠진 거에 대비해서 20포인트 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산불 정책이 시진핑과 정책 야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증시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걸 철회시키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실제로 어제는 그 안정화 조치는 금융시장국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다음에 요 조치는 시진핑의 정치국입니다. 그러면 금융안전국가 소속기관이 정치국가 이렇게 차이점은 정치국이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치국에서 취하는 정책은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 정책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4월 달에 이렇게 반시진핑 세력의 그 탈루 소득과 해외 자산 이익 도전 도피 창구로 사용했던 가상화폐 전면 금지. 그다음에 지난달 20일 사교육비 사교육 금지 조치. 그다음에 빅테크 기준은 계속해서 되는 사항이고요. 계속되는 사항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중국이 사실 그 해외에서 중국에 투자할 때 부동산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부동산 관련돼서 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특정적이긴 하지만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의 허가증 방표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방표. 그리고 이 방송의 그 전체적으로 CEO신 조전 이렇게 사장께서 중국 특파원인데요. 이따 방송이 끝나고 방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방표라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그 조전 사장께서 이 방표를 잘못 이렇게 했다면 제가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방표입니다. 이 허가증, 부동산 구입의 허가증을 이렇게 발급하겠다 하는 것은 부동산 구입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 얘기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모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아마 이걸 구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구입 허가제, 이제 구입 허가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계획국가입니까 그동안 아리까리했다 하니까 사회주의를 더 강화한다는 얘기 되겠죠. 공산주의를 더 강화한다는 네. 얘기 되겠죠. 산불 정책과 맥을 같이 하죠. 공산당 창당 100주년기에서 산불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맥을 같이 하죠. 근데 이게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중국 내부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동안 50년 조차권 모색해서 사실상 50년 조차권에도 내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중국에 투자한다 50년 자체는 그 토지를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다 해서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앞으로 전면 허가제한다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이라도 투자한 돈을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서로 교류단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작년에 홍콩과 비슷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안법 1년, 지금은 1년이 넘었습니다는 작년 6월 30일 날 보안법 될 때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법은 중국의 예속이다. 똑같죠? 중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을 중국 당국이 허가제하면 예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강행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그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좀 사람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기업도 빠져나가고 특히 자본이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또 홍콩의 건물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는 측면에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썸트렌딩 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측면인데요. 많은 그때 당시에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물어보면 현지 특파원은 전혀 이렇게 기미가 없다. 기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런 들었더라 저런 들었더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오고 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데는 다 싱가포르였던 거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 가격이 어쩌어쩌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17%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누차에 말씀드리는 현지 주재원은 본인 자신이 불안하다 하면 들어와. 그러면 자녀 교육 들어와. 그래서 그 사람 일을 믿을 바를 가지고 이걸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지금 조치라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되니까 자 지금이라도 좀 빼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증시의 돈도 그렇습니다는 기업에서 직접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한 사람들 입장에서 네. 이 우려가 굉장히 빨리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밖의 충격이 큰 시진핑 정부도 조만간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안정화 자체는 소속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주도권은 정치국이 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그 국내 증시에서 안정화 얘기할 때 네. 미국과 타협을 통해서 금융당국에서 중개금융당국에서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자 전제 조건은 요게 될 때면 일단 중국의 그 금융시장 안정국에서 안정화 조치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정치국에서는 점점 범위를 더 확대시켜 가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그리고 미국의 타협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태에서 오히려 중국에 옥을 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원인도 시진핑 정부의 정책 야망과 관련된 산불 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을 미국과 타협을 해서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측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진핑 정부의 산불 정책은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증시적 측면만 생각해서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닌데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획 경제입니다. 정책 야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산불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겠습니까? 일회성에서 그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도가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실제로 홍콩과 중국 본토의 증시가 의외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면 중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 실패했던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주의를 이렇게 꽉 막으면 폐쇄주의 경제가 실제 그렇게 여부와 관계없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첨단 기술 육성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정책 야망의 권력력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경제적 미치의 충격보다는 자기 자신의 야망이 더 중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까 전 앵커랑 같이 우리가 방송할 때 전 앵커가 이러한 상황을 당한다면 역시 영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그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은 경제적 미치는 부작용과 관계없이 지속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저랑 같이 대화를 통해서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 쪽에 우려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왜 금융당국에서 안정화 조치가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사실 이것이 이 산불 정책도 나름대로의 그 시진핑 입장에서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산당 창단에서 대내 목표가 샤오강 사이를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대제로 오면 1구3제 체제를 1구 1지 체제를 하겠다. 그럼 마지막 책임져서선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던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측면과 그다음에 이걸 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면 이 정책의 근거가 좀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소프트 랜딩이 중요한 게 소프트 랜딩이 그만큼 정책 수용자로부터 불안감을 이렇게 조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속 가능하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효과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금융시장이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산불 정책을 이렇게 포기해서 안정화 조치가 나올까? 아니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켜야 산불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일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증시에서 올바르게 판단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쪽으로 해석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산불 정책을 중국이 포기할 것이다. 이거는 시나리오가 안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산불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금융시장의 충격이 크면 그만큼 불안이 조성된다. 그러면 산불 정책의 정책 추진 여건이 상당히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산불 정책을 더 강하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소속 기관이 안정화 조치가 금융당국에서 그다음에 요 산불 정책이 정치국에서 나왔던 그 소속의 기관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과 타협을 중국이 산불 정책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과 관련된 조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시진핑의 정책 야망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보다 더 이렇게 셀러번 패러다임에서 지금 이제 중국 견제책을 쓰는 사람이 지금 국가안보에서 이렇게 셀러번이거든요. 견제 최창구가 셀러번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트럼프 정부보다 강도 있게 밀어붙이는 오글지는 상태인데요. 중국이 자체 원인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해서 그걸 안정화 조치를 미국과 타협에 요구해가지고 안정화 조치가 나오겠다. 시청자는 어떻겠습니까? 굳이 답을 드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미국과 타협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시진핑 정부로서도 산불 정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바탕이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소프트랜딩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금융당국에서 안정화 조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되는 거다. 아마 이전에도 아마 이런 해서 조금 중개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네. 결과적으로 안정화 조치가 산불 정책이 포기했다는 시각도 진단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그 이후에 중국의 그 주식이라든가 홍콩의 주식은 더 떨어졌죠. 그런 각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친시진핑 파월 엘리트 중심 지지를 확보한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진핑은 이전의 통수권자들 주석들이죠. 네. 이전의 통수권자를 지우개하는 거죠. 공산당 참당해서 3월 달에는 정책적으로 다 지우개했죠. 수출 지향적 1978년 지향적에서 내수 지향적 쌍순환 전략으로 가치 사슬의 중심을 중국에 두겠다. 그리고 공산당 참당에서는 사오강을 아예 이렇게 그 중국몽으로 바꿔버렸죠. 중국몽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전 정부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이전 국가 주석과 관련된 통수권했던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파워 엘리트라고 그러죠. 파워 엘리트를 쫓겨나는 겁니다. 소위 반시진핑을 쫓겨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저 통수권자가 아주 이렇게 그 못된 사람이다 하더라도 항상 옆에 이렇게 기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이제 파워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산불 정책이 상당히 급진 정책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여기에 친 시진핑과 관련된 새로운 파워 엘리트가 의외로 호황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논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뉴질랜드 연구원인 세비에르 마르케스 이 연구원이 개인 숭배 생성 메커니즘을 과거 로마 제국 시절에 가장 독재하는 카마쿠리서부터 김일성 일가까지 지금의 김정은까지 행동되는 독재 정권이 왜 유지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고 통수권자보다는 주변의 파워 엘리트의 행동에서 고대 로마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행동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독재 정권의 핵심은 최고 통수권자를 능력이 있든 없는 사람을 생성하든 그러니까 전행커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든 저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가든 이 정권이 유지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충성신호. 충성신호 아시죠? 충성신호. 그다음에 아첨 인플레이션. 아첨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충성신호 아첨 인플레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능력이 있든 없든 국민의 입장에서 능력이 어떤 심파워풀이 계층에서 여러 가지 지금은 여기 충성신호라든가 이렇게 아첨 인플레이션을 형성하기가 과거보다 이렇게 전행거 더 좋습니까? 싫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 의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지금의 우리나라도 지금 재판 중에 해서 뭐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이런 거에서 그냥 부정적이면 부정적 시각대로 확 넓게 설치고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확 넓게 설치는 그래서 국민을 가려버리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독재 정권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모든 것이 보이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 산불 정책에 대해서는 파워 엘리트, 시진핑의 과거 정부의 파워 엘리트에서 격리돼서 신파워풀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신호,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
아첨 인플레이션이 이래서 이게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이 실물보다 더 많죠. 금융이 실물보다 많죠. 그렇죠. 중국은 이제 실물 사이드에서는 경제 하드 규모가 지금 미국에 버금될수록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든지 이렇게 미국과 협상해서 이렇게 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금융 파트에서 미국의 금융들을 선진 자본들이 미국에 들어갔던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자금 빠지면 중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중국이 불안하고 시진핑에 대해서 친세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기가 약화되고 요것이 돈 넣을 때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만 외국의 지배 정도가 많다 보니까 지금 차제에 지금 금융이 실물을 팔로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 않습니까? 돈에 힘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돈에 힘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냐면 카지노 자본주의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이 판치는 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제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탁 해서 이렇게 좀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요. 환해지지 않는 거 봐서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은 금융이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리딩 인더스트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금융 파트가 경제 하드웨어는 미국과 중심인데 중국의 토종 세력, 토종 자본을 육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꾸 하드웨어 측면에서 미국에 버금될 수 있도록 힘을 키웠는데 금융 파트에선 외국 자본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계가 바뀌었죠. 왜 그럴까? 자, 경제 발달 초기에는 개방 추진에서는 자, 외국 자본, 미국 자본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자본이 들어옴과 함께 자본만 들어옵니까? 거기에 기술도 같이 따라 들어오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포스트의 기술 격차로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드웨어 측면이 됐으니까 자, 외국 자본, 미국 자본에서 자꾸 흔들린 양상이거든요. 저거 집어쳐야죠. 그러다 보니까 토종 자본 육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의 그 지배하는 기축통화위에서 중국이 흔들려서 지금 위안화 국제화제 그다음에 디지털 위안을 빨리 도입해서 지금 법정화시키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은 토종자본, 미국 자본 나가라. 그다음에 중국의 그 토종자본 육성 차원에서 금융의 우위권을 진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맥상통하죠. 중국에서 산불 정책에 의해서 자, 기업들, 외국 자본들 입장에서는 그래 중국의 토종자본 육성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아? 어부전 나가라 그래? 크린 나가라 그래? 그것도 그겠습니까? 중국 내에 투자했던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지금이라도 자금이 빠져야 되지 않느냐, 빼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만간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소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면서 홍콩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 외국인들이 서둘러 돈을 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홍콩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그게 뭐 크게 우려치 않을 사항이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사람도 빠져나갔죠. 네. 지금 아마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싱가포르라든가 심지어는 일본 고 또 미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영국 자본이 많거든요. 영국 자본이 경우에 따라서는 홍콩에 있는 자 반시진핑 세력들의 예금도 사실은 중국 본토로 환원시키고 어디로 상하이로 화전시키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자금은 제일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빠져나가죠. 중국은 이제 사실 중간 무역지대, 싱가포르가 중간 무역이기 때문에 뭐든지 규제하면 자유롭지 못하면 기업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네. 무역업이라든가 금융을 많이 갖고 있죠. 다른 제조업에서 안착시키는 제조업이 아니라 중국은 중개 무역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만 하면 자유롭지 못하면 바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해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리쇼링 미국의 본사로 들어가거나 영국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코스닥 건상 돌아가지 못한 싱가포르로 빠지는 거죠. 경우에 말레이시아 북동부로 빠지는 거죠. 그게 이제 보신 거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이 홍콩이 베네수엘라 정도까지는 심하지는 않습니다는
베네수엘라 전체를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산불 정책의 내용을 보면 과거 홍콩이 과연 그럴까? 중국이 뭐냐? 미국과 마찰 과정에서 과연 저렇게 강도 있게 할까? 더 강도 있게 했죠. 더 강도 있게 했죠. 근데 지금까지 산불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홍콩과 진행 과정이 비슷하고 자 지금 상태에서 금리 관점에서 과연 그렇게 강도 있게 갈까? 하는 측면인데 홍콩의 사례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냐 중국 내에 들어갔던 다이렉트 인베스트 자금 미국의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이라도 빼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사실 안정화적 지역과 관계없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점차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 체제 2차 세계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네. 중국은 팍스 시니카 체제 새롭게 부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캐치프라이상 미국 중심의 체제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그러거든요. 자본을 매기로 해서. 네.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매들 베이징 컨센서스, 양쪽 수도죠. 예. 컨센서스 개념으로 이게 전략적 개념으로 들어오는데요. 과거에는 베이징 컨센서스 하는데요. 자, 지금은 컨센서스에서 다툼을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첨단 기술, 과거처럼 기술력 격차라든가 경제력 격차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다음은 자 서로가 충돌하죠. 워싱턴 컨센서스의 자본을 갖고 세확장했던 첨단 기술, 군사기를 우주항공 이렇게 이런 부분과 중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뭐냐 자본을 매개해 가지고 세계 지배를 했었는데 기축통화와 함께. 근데 이 부분이 뭐냐 중국이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화제, 그다음에 토종자본 육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이렇게 되었던 세 확장기 지금 모든 국면까지 파급되는 거다. 캐치프레이스뿐만 아니라 산업, 금융 측면에서 모든 분야에 파악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잡는 게 중요합니까?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돈 여러 개 많이 필요한데 다른 거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 경제에 보면 우리 후손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미중 반도체에서 중간자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도덕적 책임과 없이 이런 것에 빨리 국가가 못하면 삼성전자 최고 통수권자 최고 이렇게 책임자라도 이걸 해줘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이렇게 그 사면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대선 후보들이 구릉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100%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그 샌드위치의 위기 상황에서 급변하게 돌아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보다 큰 그림으로 당신들이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또 현 정부가 공치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그것은 역사적으로 평가할 문제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외 정책상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화문이 있으면 부동산에 관해서 담화문이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중에서 급격히 되는 상황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셔야죠. 부동산 가격이 조만간 떨어진다. 어떻게 경제부총리 컨트롤 타워가 가격 변수에 대해서 조만간 급락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도적 틀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공정의 우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의 어떤 가격 움직임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런 쪽에 이렇게 아니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증시에 미쳤던 영향과 함께 또 중국의 산불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 우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